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2번째 이야기. 정훈 시험과 체력 검정 그리고 성과 측정. 1. 측정이 많은 부대. 나는 군에 입대 전에는 군인들은 거의 비슷한 군대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보망 서비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먼저 군에 다녀온 형들이나 선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입대해서 생활할 군대 모습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입대한 뒤 훈련소 생활을 거쳐 자대 배치되고 졸병 생활을 할 때까지도 다들 나와 비슷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군대 생활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고 졸병 시절이라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등병 때 사단병 참대 경계 파견을 나가서 특과병인 그들과 보병인 우리들의 생활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교육과 훈련에 시달리고 식사는 부실하고 생활 환경이 열악한 우리들과 병참대 기간병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일병 시절에 연대 정훈과에 파견 나가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군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소총중대원들과 연번 참모부 소속 부대원들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 부대마다 특색이 있고 임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사단인 보병 2사단 소총중대원은 아마도 보병이 해야 할 임무는 다 해야 했던 부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사단 보병인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먼저 전투의 최후 승자가 될 보병으로서 배워야 할 모든 과목을 날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은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제식과 전술전기와 경계와 사격술과 대침투작전과 정훈 등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세분하면 수십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술전기의 기본인 각계전투 한 종목에도 위장부터 시작하여 은폐, 엄폐, 약진, 포복, 철조망통과 장애물통과 지형지물이용 돌격선전개요령, 수류탄 투척, 차검, 돌격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응용한 분대전투, 소대전투, 중대전투 등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포복에도 종목이 3가지가 되고 사격자세도 대여섯 가지가 되었으며 기본적인 제식에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주간에 하는 방식과 야간에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과목들을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학과 출장을 통해 배우고 익히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의 야간 교육을 통해 야간 전술과 야간 사격 등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야전으로 나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실전 상황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전술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은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각종 측정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측정은 곧 시험입니다. 즉, 그동안 배운 것들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리거나 상벌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병사들은 측정에서 성적이 저조해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 진급에 목매는 지휘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 때가 되면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내려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 와중에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우리 부대가 교육사단이다 보니 측정 또한 많은 부대였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많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측정에는 개인 측정과 부대 측정이 있습니다. 개인 측정으로는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 있고 그동안 배운 것을 평가하는 각종 성과 측정과 사격 측정, 그리고 경제시험, 정훈시험 같은 시험 등이 있었습니다.
부대 측정은 앞서도 여러 번 말한 중대, 대대 ATT와 연대 RCT가 대표적이고 이 밖에도 상급 부대에서 실시하는 전술전기 측정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받았던 연대 전술전기 경연대회나 지난해 우리 중대가 받은 6번 교육사열 그리고 얼마 전 받은 군단 5분대 기조 측정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측정도 결국은 부대원 전체의 성적으로 취합하여 부대평가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개인 측정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부대 측정인 것입니다. 제가 졸병 시절이었던 1981년에는 우리 대대가 국군이날 행사부대가 되므로 ATT 등 굵직한 측정만 받고 소소한 측정들은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행사부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다른 임무나 측정을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1982년이 되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에 거의 자대 생활을 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교육사단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든 생활이 안정되고 좀 편안해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막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갖가지 업무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에 우리 군인들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는 경제성장과 대침투작전과 정신교육, 즉 정훈이었습니다. 1981년 연말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경제군대는 국가의 가장 큰 소비 집단인 군대가 물자를 절약하자는 것이었고 급기야는 경제시험을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침투작전의 강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괴가 대규모 국제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간첩 및 무장공비를 난파할 것이라는 상황 판단에 따라 대침투작전이 부쩍 늘어났고 이에 따른 5분대 기조 임무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3군단에서 실시한 5분대 기조 군단 측정은 그야말로 우리들을 피말리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이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정신교육을 군대에서는 정훈이라고 하는데 정신교육 훈련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정훈의 목적은 군인으로서 정신무장을 통한 정신전력의 강화였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전술전기를 아무리 익혀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월 28일 수요일에 정훈 성과 측정이라는 시험을 본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정말 하다하다 정훈까지 측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3번째 이야기. 정훈 시험과 체력 검정 그리고 성과 측정. 2. 연이은 측정. 198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부대는 팀 스피리트라는 대규모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육격과 산악 훈련을 제외하고는 교육사단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굵직한 훈련 스케줄은 없었지만 소소한 작전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을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체력 검정과 성과 측정 같은 각종 측정과 검열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5분대 기조 군단 측정과 태권도 측정 등을 실시했는데 7월이 되면서는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는 측정과 검열 등이 연이어 실시되었습니다. 육격 산악훈련과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뒤 우리는 중대 자유훈련과 중대 ATT를 연거푸 뛰고 돌아와 일주일 정도 영내 생활을 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이 시작되는 첫날인 7월 1일 목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개인 전투력 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측정 과목으로는 각계전투, 수류탄, 경계, 화생방, 구급법 등이었고 이 과목들에 대하여 마치 훈련소와 같이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대는 곧바로 17연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을 다녀왔고 5분대 기조와 대침투작전으로 삼형산을 다녀오는 등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연대에서 실시하는 정원 성과 측정이 7월 28일에 실시된다는 전달을 받은 것이 7월 20일이 넘어서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82년 들면서 부쩍 강화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원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매주 수요일은 정원교육의 날로 오전은 중대단결회의와 정원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에 정원교육 비중이 늘어나서 때로는 토요일까지 정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올림픽 등을 앞두고 홍보 차원으로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교육 강화와 더불어 정원에 대한 조직체계도 강화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각 소대 정원병 임무를 확실하게 하고 정원병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인 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7월 13일 화요일에는 대대 정원과에서 각 소대 정원병들을 모아 새롭게 발표된 통일의 노래 가창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 다음 날인 수요일 문화활동 시간에 소대원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 28일 수요일에 연대에서 실시하는 정원 성과 측정이 실시된 것입니다.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험인지라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시험에 앞서 7월 21일 수요일과 24일 토요일에 걸쳐 중대 전체가 모여 중대장이 교관이 되어 시험 준비를 했는데 중대장도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1982년 7월 28일 수요일 오전 2시간 동안 정원 측정을 대비한 지휘관 교육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정원 성과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내 메모에 당시 1982년 정원시간 주제 발표 주제들이 제5주차에 각하의 국정연설을 듣고였고, 이에 따른 부제로 국민으로서 우리의 태도, 군인으로서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주차 토론 주제가 88올림픽을 국력신장의 전기로 삼자였고, 부제로 올림픽 개최의 의의와 기대,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자세 등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제5공화국 국정홍보와 88올림픽 등 주요 국가행사에 대한 군인들의 정신자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전에 정원 측정을 하고 오후에는 개인 체력 검정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고등학교에서도 체력 검정이 있었고, 고입이나 대입 시험에 체력 검정 점수가 포함되었는데 군대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 검정 종목은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수류탄 던지기, 모래주머니 나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m 달리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체육에 그리 소질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힘으로 하는 모래주머니 나르기 종목과 지구력을 요하는 2000m 달리기 등은 그런대로 체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원과 개인 체력 측정이 끝난 뒤 그 다음 주인 8월 2일 월요일에는 자격사격이라는 사격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평소보다 빠른 05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1.5를 간단히 취하고 서둘러 식사를 한 후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대 전병력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서두른 것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M16 개인화기 사격을 자동화 사격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사격은 전진무이탁 자세로 200m 표적에 20발을 쏘았습니다. 자동화 사격장에서는 명중하면 표적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중 여부를 즉시 알 수 있고 또 실감나게 사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때로는 실탄이 직접 표적에 명중하지 않고 표적지 앞쪽 흙에 박히면서 그 충격으로 돌멩이가 날아가서 표적지를 때려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표적지 앞쪽에서 먼지가 일었는데 표적지가 넘어가 명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격을 마치면 즉시로 개인 성적이 발표됩니다. 측정이기 때문에 불합격자의 재사격은 없었으나 얼차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M60 기관총 요원들만 모여서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 총분대와 각 소총소대 화기분대원들입니다. 먼저
양각대 기관총부터 사격을 시작하여 1소대 화기분대에 기관총 2정을 설치하여 사격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사격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화기소대 같은 경우는 근처에 흩어져서 일부 낮잠도 자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관총은 전술적으로 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격에서 탄약수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로에는 사수와 부사수만 올라가고 남은 인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그늘을 찾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연대장이 순시를 나온 것입니다. 사격 측정을 받고 있는 중대들을 살펴보려고 자동화 사격장을 거쳐 공용화기 사격장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보통 연대장이 순찰을 나가게 되면 참모들이 해당 부대에 미리 귀띔을 해주는 것이 통례인데 이날은 그런 절차 없이 그야말로 기습적인 순찰을 나온 것입니다. 연대장은 일부 병사들이 낮잠을 자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즉시 사격이 중지되었고 전체 집합하여 교관으로 사격을 진행하고 통제하던 소대장들이 불려나가 정강이를 걷어채이고 우리들은 철모에 원산폭격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연대장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기합으로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충 교육으로 이틀 동안 오후 4시간씩 M60 기관총 집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8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최종적인 성과 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성과 측정은 중대 단위 측정으로 첫날의 각계전투와 분소대 전술, 그리고 지난번 사격 측정 시 사격 저조자들의 재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수류탄 투척과 3.5인치 로켓포 및 크레모아 운용과 화력 시범 등으로 역시 도촌이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5인치 로켓포는 소총소대에 편성된 대전차 무기로 보통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3.5인치 로켓포의 철갑탄은 약 30cm 정도의 장갑 관통력을 지니고 있다는데 나는 실제 사격을 처음 보았습니다. 언덕을 타켓으로 사격했는데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간 포탄이 내부에서 터져서 언덕 한쪽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크레모와 화력 시범은 그동안 한두 차례 보았는데 볼 때마다 그 강력한 화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왓장같이 생긴 것을 설치하고 50여 미터 측후방에 물러서서 모두 엎드리고 격발기를 누르면 전방에 서 있던 나무와 풀들이 순식간에 비산하고 그 후폭풍으로 후방까지 먼지가 뿌옇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안에 든 700개 이상의 쇠구슬들이 탄환이 되어 비산하면서 엄청난 살상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체력 검정과 모든 측정, 그리고 화력 시범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지휘관들의 평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사병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4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1. 봉화산과 태풍 사격장. 우리 노도부대 32연대 출신이라면 봉화산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32연대 각 대대가 봉화산에서 흘러내려온 산줄기를 의지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3대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봉화산은 우리 3대대 뒷산이라 할 만큼 가까이 있었고 연병장에 나가거나 초소의 근무를 서거나 교육 출장을 나가거나 항상 우리들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봉화산을 바라보며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봉화산은 늘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였고 우리 대대가인 스키대대가 가사에도 봉화산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봉화산은 양구읍 남쪽에 위치한 해발 875m의 산으로 강원도 산치고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의 서쪽으로는 나지막한 석현이 고개와 소양호가 있고 소양호는 산의 남쪽을 지나 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산의 동쪽은 양구터널이 있는 대래지고개입니다. 이 능선은 양구와 인제를 가르면서 두무동고개와 915고지, 개골령, 광치령을 거쳐
대암산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봉화산 주변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해발이 높지 않아도 사방에서 우뚝 솟아 보이는 산입니다. 봉화산은 산의 이름처럼 예전부터 봉화를 올려 신호를 전하는 봉화대가 있었던 산입니다. 자료를 보면 조선 선조 37년인 1604년에 봉화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6년 뒤로 큰 국난을 당한 뒤에 외적의 침략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봉화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 있어 봉화산은 군대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11중대가 관할하는 구초소를 넘어 박막고를 지나서 10여 분만 가면 바로 봉화산 줄기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봉화산 계곡에서 쌀이를 베어다가 쌀이비도 만들고 칡도 캐어다가 겨울에 칡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우리들의 학과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장이 산재되어 있어 자주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봉화산에는 태풍사격장이라는 3군단의 종합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사화기 및 곡사화기뿐만 아니라 헬기와 전투기 사격까지 실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측정대나 공지합동훈련 등이 시작되면 날마다 각종 화기들이 쏟아져 나와 사격을 하곤 합니다. 연대 지원중대에 4.2인치 박격포와 106mm 무반동총, 그리고 사단 전차중대의 탱크들, 사단포대에 105mm 곡사포, 군단포대에 155mm 곡사포, 토우미사일 등 지상화력과 500MD 헬기, UH-1H 헬기, 코브라 등 헬리콥터와 각종 전투기들도 날아와 사격을 합니다. 이곳 지형이 중리마을에서 봉화산 와지선까지는 완만한 구릉지가 2km 가까이 펼쳐져 있고 와지선부터는 봉화산 산록이 급경사를 이루며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그 산 중턱을 타켓 삼아 각종 사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화산 중턱은 군데군데 속살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까져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타켓은 그 모양이 가오리 같아서 우리들은 가오리 타켓이라 불렀습니다. 이렇듯 각종 포탄 사격을 하기 때문에 태풍 사격장에는 많은 불발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태풍 사격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야외 교육장이 봉화산 주변의 산재에 있어서 늘 봉화산을 바라보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역한 뒤에도 군대 생활을 추억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봉화산이었습니다. 1982년 3월 초쯤에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가장 큰 화력 시범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팀 스피리트 훈련의 일환으로 거행된 한미합동 화력 시범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참관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은 연병장이나 초소 근무를 하면서 폭격기들의 폭격과 각종 헬기들의 사격과 포격, 그리고 각종 곡사포와 토미사일 등의 사격을 실감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포탄들이 표시된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하는 것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뚜기라고 부르는 작은 정찰기인 오뚜기가 날아와서 선회하다가 어느 순간 산중턱의 표적을 향해 탕하고 총 한 방을 쏘고 재빨리 사라지면 곧이어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오뚜기가 사격한 표적을 향해 기총과 폭탄을 퍼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때로는 500MD 헬기와 UH-1H 헬기도 날아와서 보기보다는 매섭게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사격장 사격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야간 사격이었습니다. 야간 사격에서 예광탄이 날아가고 포탄이 떨어져 장렬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야간 전차 사격은 정말 멋졌습니다. 사격하는 순간 불덩이가 포구에서 배출되면서 일순 전차 주변이 화염에 휩싸인 듯 번쩍하고 빛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타켓의 불덩이가 피어나고 뒤이어 폭발음이 들립니다. 우리 중대가 근무하는 구초소 건너편으로 봉화산 아래 마을인 박막골이 있습니다. 이 마을 뒤편 야산 중턱에는 태풍 사격장 사격을 통제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전망대 건물이 있었습니다. 태풍 사격장 타켓이 빤히 건너다 보이는 위치였지요. 그러나 이곳은 평소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우리들이 경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주 가서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미연합 화력시범이 있던 날 수십 개의 별이 떴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지휘관들과 3군단 예하 각 부대 지휘관들이 총출동했을 것이니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력시범이 끝난 후에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한미합동 화력시범 때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곳 시설이 너무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격장을 통제하거나 사격 결과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자동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전기로 통제하고 사격 결과는 망원경이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야말로 6.25 때나 있음직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우리에게 안 좋은 소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통제소를 다시 건축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었고 그 시설 공사에 우리들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에 막노동 공사에 투입될 것 같다는 불길한 소식에 우리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5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2. 공사의 서막. 1982년 3월 초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 출정을 앞두고 한창 준비 훈련을 하던 어느 날 태풍 사격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바로 팀 스피리트 82 훈련 일환으로 태풍 사격장에서 한미합동 화력 시범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상과 공중에 각종 화력이 동원된 큰 규모의 화력 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뒤부터 3월에 있었던 태풍 사격장 화력 시범 때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때 태풍 사격장의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태풍 사격장은 자동화 시설이나 관측 장비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구닥다리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예사롭게 듣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들은 육격의 산악훈련에 태권도의 중대훈련, 중대 ATT의 대침투작전 등으로 분주하게 보내면서 태풍 사격장 일은 점차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사격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 시설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온 것은 우리가 육격 산악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공사에 우리 부대가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1982년 7월 19일 월요일 오전 학과 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달이 왔습니다. 오늘은 황강리 냇가로 자갈 채취 작업을 나가니 중대 창고에서 단가를 들고 작업복에 통일화를 착용하고 집합할 것. 우리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태풍 사격장 사격통제대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용 자갈을 채취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통일화를 신고 중대 창고에 가서 단가를 몇 개 들고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을 걸어서 황강리 냇가로 갔습니다. 양구읍으로 흘러드는 서천냇가 중 강폭이 넓고 자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냇가에 도착하여 중대장의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갈 크기는 직경 3-4cm 정도여야 하고 너무 작거나 크면 안 된다. 우리 중대에게 배정된 양은 덤프 4대분이다. 각 소대별로 한 차 분량의 자갈을 채취하여 트럭에 실어주는 것까지 오늘의 임무이다. 우리들은 2인 1조가 되어 단가를 들고 다니며 자갈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며 볼 때에는 자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크기에 맞는 것을 주우려니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개미 역사하듯 열심히 자갈을 주워다가 한 곳에 모았습니다. 군대의 일은 항상 경쟁입니다. 다른 소대보다 뒤지는 것을
고참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선 이기고 봐야 합니다. 지거나 뒤처지면 소대 졸병들은 고참들에 의해 현찰박치기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화기소대는 인원이 다른 소총소대보다 거의 10여 명 정도 적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고참들의 계산에는 그런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소대원보다 더 뛰고 더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와 내 동기들도 소대의 중고참이 되었고 이제는 후임병들을 독려하여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고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고참들이 우리들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내 동기들이 후임들을 향해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다른 소대보다 앞서 완수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고참의 눈으로 바라보는 후임병들의 일하는 자세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아마 우리들의 고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군대 생활에 익숙해진 고참들 눈으로 보면 후임들의 하는 행동은 굼뜨고 어설프고 게을러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고참들의 고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기 잡는다는 미명 아래 기합도 주고 구타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7월 한낮의 날씨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이라 시원할 것이라는 선입견들이 있겠지만 양구의 여름 날씨는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폭염입니다. 이 폭염 속에서 우리는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하루 종일 자갈을 주워 날랐습니다. 점심 식사는 자대까지 걸어와서 자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에 다시 집합하여 현장으로 가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오후에 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미역사 같은 작업 끝에 각 소대별로 한 무더기씩의 자갈이 쌓였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군용 덤프트럭이 그곳까지 들어와서 각각 돌무더기 옆에 정차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그 자갈들을 우리들 손으로 차에 싣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덤프트럭 한 대의 자갈을 싣는다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부는 손으로 주워 던지고 양동이나 자루 등 동원할 수 있는 도구는 다 동원하여 퍼올리는 등 또다시 개미역사 같은 상차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덤프트럭 한 차를 싣는데 소대 병력이 쉬지 않고 꼬박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으로 몇 번 퍼올리면 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를 쉽게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우리들의 땀과 피를 흘리며 몸으로 때워야 했던 것입니다. 상차를 마치자 그야말로 온 병력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훈련, 어떤 사역보다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차를 보내놓고서야 겨우 우리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린 몸이 마치 내 몸 같지 않을 정도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태풍 사격장 작업의 시작이고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을 이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일과성 작업일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크고 무거운 임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6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3. 본격적인 작업 시작. 7월 19일에 태풍 사격장의 사격 통제대를 새로 건축하기 위한 자갈을 채취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진맥진한 하루였지요. 그러고 난 뒤 곧바로 공사가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2주간은 일상으로 돌아가 분주한 자대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0일에는 신포리 지역 수색 정찰을 나갔고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는 대침투 작전으로 삼형산 정상을 올랐다가 수인리에 매복하고 주간에는 수색 정찰을 병행하여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박이병의 낙오 사건이 있었던 그 작전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도로 보수 작업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담당 구역인 양구터널로 나가 흙과 자갈 등을 퍼날라 무너진 축대도 쌓고 파인 곳을 메웠습니다. 그 와중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7월 하수는 정원 성과 측정과 체력 검정 등 전반기를 결산하는 측정으로 연일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로라도 하듯 29일 목요일 밤에는 사단 문선대 공연이 이대대 연병장에서 있어서 잠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웬일인지 사단 문선대는 4월 14일 공연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중대는 올해 들어 사단 문선대 2번에 중앙문선대 1번 등 3차례의 문선대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월이 접어들어서도 각종 측정은 계속되었습니다. 8월 1일은 일요일이라 건너뛰고 2일 월요일에는 자격 사격 측정이 있었습니다. 소총과 기관총과 박격포 그리고 중화기 중대 화기까지 연대 내 모든 병사가 각기 맡은 총포 사격을 한 것입니다. 이날 M60 사격 중 순시 나온 연대장에게 교육군기 불량 지적을 받아 기합을 받는 순환도 당했습니다. 측정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태풍 사격장 작업이 시작된 이후인 8월 9일부터 다음날까지 성과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성과 측정은 각계전투, 사격, 수류탄, 크레모아 등의 측정과 화력 시범이 계속되었고 이것으로 상반기 교육에 대한 모든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982년 8월 3일 화요일 마침내 태풍 사격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05시 30분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1.5를 간단히 취하고 곧바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부 병력은 작업 도구를 수령하러 가고 일부는 판초 위에 반합을 둘러싼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둘러맸습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수령하지 않고 차량으로 현장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진지보 수공사 때 식중독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어 미리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차량으로 추진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차량 추진된 식사는 그 양이 늘 적었기 때문입니다. 육군 정량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인데 이상하게 야전에 나가서 밥을 타 먹어보면 양이 적어서 배가 항상 고팠던 것입니다. 야전에 나가면 활동량이 많아 배도 더 빨리 꺼지기 때문에 늘 배고픈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야전에서는 배식량이 많아야 하는데 도리어 적게 나왔고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07시 정각 주번화사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속속 출발했습니다. 개인화기와 개구리 군장 그리고 작업도구로 각 분대에 곡괭이 2자루가 배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공병삽을 들었습니다. 공병삽을 들고 작업에 투입되기는 팀 스피리트 때 여주에서 연대 CP 참호 작업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작업에 나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우리 중대의 외곽 초소인 9초소 근무 교대자로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간 초소 근무는 단초로 2시간씩 근무했는데 모든 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배치되기 때문에 주간에 근무가 잡히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중대원 중 근무 가능 인원 100여 명에서 하루에 4-5명만 주간 근무자가 되기 때문에 차례가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같이 힘든 작업이 예상되는 날에 근무교대로 열애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총위분대 3총 사수 김아무 계상병이 나와 함께 근무교대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작업을 위해 출발한 뒤 나는 근무 준비를 하고 08시부터 10시까지 초속 근무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지루했던 초소 근무가 이날만큼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난 뒤 오전 2시간은 그야말로 자유세상이었습니다. 주번하사와 중대 행정병, 그리고 근무교대자 몇 명만 있는 중대 안은 조용했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 내무반 문을 걸어 잠그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편지도 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각 소대의 화기분대와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 분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유인즉 어제 자격사격 측정 시 연대장에게 교육군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일로 인해 M60 기관총 집체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힘든 작업보다는 연병장에서 기관총 집체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연병장에 나가 각 분대장들의 지휘 아래 기관총 조총훈련과 전술적 운용 등 기관총 집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의 집체 교육인지라 아무리 연대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빡센 훈련을 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연병장에 총을 거치해 놓고 엎드려 있는 것으로 시간만 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다른 중대원들이 파김치가 된 몰골로 복귀했습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으니 떼약볕 아래서 종일 땅을 팠다고 하더군요. 나의 상병 시절 137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4. 피땀의 역사 첫 번째. 1982년 8월 3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태풍 사격장 자동화 설비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근무교대 병력으로 잔류하게 되어 첫날 작업은 열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오후는 전날 연대장에게 교육군기 문란으로 지적받은 것에 대한 벌칙으로 기관총 집체 교육을 하라는 명령에 따라 나와 우리 기관총 분대원들은 작업 대신 기관총 조총훈련으로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벌칙으로 내린 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은 수요일로 정신교육과 전투체력의 날이었기 때문에 태풍 사격장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82년은 정원 성과 측정을 할 정도로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 교육과 전투체력을 실시한 것입니다. 오전은 내무교육으로 중대장 정신훈화, 기본정원 교육, 문화활동,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후는 전투체력 행사로 태권도와 구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총 분대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관총 집체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사실 연대장은 얼차려의 일환으로 기관총 교육 강화를 지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을 편하게 해주는 조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중대원들이 태권도를 하고 완전군장 구보를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연병장 한쪽에서 기관총 조총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982년 8월 5일 목요일. 나로서는 명실상부 태풍 사격장 작업에 투입되는 첫날입니다. 이날은 지난번보다도 더 빠르게 0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식사 집합을 하고 신속하게 식사를 마친 다음 개구리 군장과 개인화기 그리고 작업도구 등을 들고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출발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구초소를 넘어 현대상회를 지나고 박막골 마을을 지나 봉화산 태풍 사격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화기를 들고 단독 군장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길을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가려니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막골 마을에서 태풍 사격장 사이에는 논과 밭이 혼재되어 있는 농지이고 이 농지를 지나 작은 계곡을 건너가면 바위돌이 군데군데 있는 태풍 사격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신경을 바짝 쓰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불발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포사격 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포탄을 낙오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박격포 사격에서 낙오탄이 많이 나오는데 포탄에 추진력을 주는 장약 계산을 잘못하거나 포신이 뜨겁게 달아올라 구경이 확장된 경우 또는 포신이나 포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낙오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격포탄은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사격하는 날의 하늘을 보면 햇빛에 반짝거리며 쉬익 하고 날아가는 포탄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4.2인치 박격포 낙오탄이 우리 대대 막사와 구초소 사이에 산중턱에 떨어져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내무반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이라도 발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낙오탄이 떨어져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날 폭발로 인해 막사 뒤편 유리창이 거의 다 깨질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구초소는 바로 우리 중대가 담당하는 초소인데 이때 구초소에서 근무 서던 병사는 낙오탄이 떨어지는 순간 초소 바닥에 바짝 엎드렸는데 정말 엄청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포탄이 초소와 막사 중간 지점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주었습니다. 만약 이 낙오탄이 조금만 비껴서 막사를 때렸거나 아니면 박막골이나 대원리 민가 쪽으로 떨어졌다면 어찌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낙오탄이 불발탄이 되어 태풍 사격장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그 넓은 곳에서 쉽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 생각지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풍 사격장에 일반인은 물론 군인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격 중 예광탄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화를 위해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불 진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가 작업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대는 한 곳에 집합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작업 지시와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실시한다.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전선을 매립할 곳을 파는 것이다. 작업은 각 소대별로 할당된 지점으로 가면 지표면에 끈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표시된 대로 전선을 매설할 땅을 파는데 규격은 폭 50cm, 깊이는 1m 이상이다. 깊이가 얕으면 포탄에 의해 전선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1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공병삽의 길이가 1m이므로 그것을 기준하여 파도록 한다. 만약 바윗돌이 나오면 최대한 돌려 파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놔두어라. 나중에 공병이 투입되어 해결할 것이다.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작업 도구를 사용하는데 주의하고 특별히 불발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곳은 6.25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발탄들이 있는 지역이다. 만약 땅을 파다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보고하도록 한다. 절대 임의로 만지거나 해체하려고 하지 마라.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처리할 것이다. 우리들은 각 소대별로 지역을 할당받아 흩어졌습니다. 태풍 사격장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가 땅을 파야 할 곳에 긴 끈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윗돌이 별로 없고 삽과 곡괭이로 파기 용이한 지점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화기소대도 배당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다시 분대별로 작업 구간을 할당받아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8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피땀의 역사 두 번째. 1982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이른 아침을 먹고 작업 도구를 챙긴 다음 태풍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작업 지시와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각 소대와 분대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풍 사격장 표적에서부터 관람대와 통제대까지 자동화 시설 전선을 매립할 땅을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마도 표적에서부터 난공사 구간은 공병대가 투입되는 것 같고 우리들은 평지 지역만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해야 할 구간도 수킬로미터에 달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대 각 중대가 구간을 배정받았고 중대에서는 각 소대에게 책임 구역을 할당해주고 소대는 각 분대에게 작업 구간을 주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3대대 전병력이 동원된 개미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 분대가 작업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돌이 없이 풀이 우거진 야산이었고 우리가 작업할 구간은 이미 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할 구간에 이르러 우리는 2명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지역을 나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대원이 한 곳에서만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2인 1조로 조를 나눈 뒤 각 조는 5m 정도씩 간격을 두고 땅을 파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대에서 이동하고 중대장 훈시 듣고 작업 구간으로 흩어져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0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의 일과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그저께 작업한 지점부터 이어서 흩어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에 덮은 풀들을 걷어내자 땅에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마사토와 황토 흙이 혼재되어 있는 토질은 처음에는 파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파들어가니 속에는 제법 큰 돌덩이들이 많이 박혀 있었고 어떤 곳은 마사토 생땅층이 있어 삽도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2명이서 교대로 먼저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삽으로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이 교대로 1시간을 팠는데도 1m도 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업 속도로 어느 세월에 저 아득한 곳을 다 판단 말인가. 나는 1m의 깊이가 그렇게 깊은 줄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고 몸은 벌써 지쳐오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한여름에 이런 공사를 계획한 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곳에서 지휘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같은 병사들이 피땀 흘리는 사정을 알기나 하겠는가. 수통에 물은 떨어져 가는데 물을 뜨러갈 개울도 가까이 없었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계곡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데 가고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작업 도중에 다녀올 수가 없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졸병들 몇 명이서 수통을 거두어 물을 뜨러갔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뛰어서 물을 떠오는 졸병들을 보면서 작년 여름에 내 모습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1년 전 국군이날 행사 연습장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1시간에 한 수통에 물을 다 마시면 쉬는 시간에 고참들의 수통을 들고 급수차로 뛰어가 물을 떠다 바쳤던 모습이 바로 오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에 투입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점심 식사였습니다. 힘든 작업을 하면서 먹는 것이나마 배부르게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더라도 야전으로 추진되는 식사는 그 양이 항상 적었기 때문입니다. 11시 30분쯤 식사를 배식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각 분대 2명씩 6명이 내려가서 밥을 타왔습니다. 밥식관 하나와 국 한 통, 반찬 한 통을 타왔는데 이것을 3개 분대로 배분하니 설렁하게 담아서 분대당 밥 1.5반합 정도, 국은 건더기 없이 국물만 2반합, 그리고 반찬 반반합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7명이 나눠 먹으려니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육군 정량은 다 어디 가고 이것만 준단 말인가? 아침밥도 1시간 빨리 먹은 데다 뼈 빠지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먹고
어떻게 힘든 오후 작업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고참들 눈치 보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졸병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일은 그들이 더 많이 하는데 식사는 적게 먹으니 오후를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배를 보충할 간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침을 한 다음 오후 2시에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작업은 오전처럼 2인 1조가 되어서 서로 교대하며 땅을 팠습니다. 우리는 각 조별로 약 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작업 구역을 나눴는데 오후가 되자 한 구역을 마치고 다음 조가 판 곳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하기만 했는데 작업 구간이 서로 연결되면서 수십 미터 굴착 구간이 만들어지자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8월 염천 아래서 땅을 파는 작업은 그야말로 육체의 기름을 짜내는 고난의 행로였습니다. 정말 피땀 흘린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졸병들은 어김없이 수통을 들고 계곡까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날 작업은 저녁 7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실한 점심 식사를 한 데다 엄청난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19시에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챙긴 다음 인원 점검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20여 분 걸리는 거리가 천리먼 길 같았고 정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39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6. 피땀의 역사 세 번째. 1982년 8월 5일 목요일. 정말 길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내 군생활 중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피땀 흘린다는 표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은 하루였고 어떤 훈련이나 작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졸병 때 자대 전입 와서 고참들에게 들었던 진지 벙커 공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700고지가 넘는 한석산 능선까지 등짐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시멘트를 타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직접 해본 일이 아니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종일 삽으로 땅을 파고 보니 선배들의 고난의 순간들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선배님들의 노고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일 곡괭이질에 삽질을 하고 나니 그 고난의 순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 사격장 땅 파기 작업은 그 다음 날인 8월 6일 금요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역시 공호 씨의 기상을 하고 서둘러 식사를 한 뒤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은 작업을 하러 가는 길에 구초소 넘어 현대상회에 들러 빵을 샀습니다. 어제 부실한 점심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분대원들이 객추를 해서 간식용으로 빵을 산 것입니다. 빵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수월한 생각이 들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작업 중간에 시간을 내서 다른 소대의 작업 구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땀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중대원들이 구간을 나눠서 파다 보니 상당히 긴 거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2명 한 조가 사흘 동안 거의 15m 정도 굴착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중대가 판 구간만 해도 600~700여 미터가 되었고 대대 전체로는 수 킬로미터를 팠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들의 위대한 개미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옛날 이집트나 로마 같은 곳에 위대한 건축물들이 모두 이 같은 노예들의 피땀의 결과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업하는 곳으로 금속 탐지기를 손에 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등에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손에 금속 탐지기를 들었지만 행색을 보니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불발탄도 많고 탄피 등 군용 물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출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십니까? 내 물음에 그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탄피 주어요. 그거 민간인이 주어도 됩니까? 군인들이 줍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은 불발탄만 처리하고요. 탄피는 허락을 받고 우리가 수거해요. 아무나 줍지는 못하고 허가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수거해서 군부대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데 크고 작은 탄피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은 사격하거나 훈련 나가서 탄피 하나만 분실해도 경을 치는데 민간인이 많은 탄피를 주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지합동작전 같은 거 타고 나면 탄피가 널려 있어요. 비행기에서 사격하면 탄피가 비처럼 쏟아져요.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공지합동훈련이나 화력시범 등을 할 때 헬기들이 날아와서 기총소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르륵 갈겨대는 기총사격 때 탄피가 비처럼 쏟아진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아저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법 장비까지 갖추고 당당히 다니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작업은 그나마 이력이 붙어서인지 좀 나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간에 새참으로 준비해온 빵을 먹고 나니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작업 종료 시간도 어제보다 1시간을 당겨서 오후 6시에 끝냈습니다. 어제처럼 7시에 종료하리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것도 훨씬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월 9일과 10일은 성과 측정을 받느라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성과 측정이 끝나고 11일 수요일은 정훈과 전투 체력의 날로 지키고 12일부터 이틀 동안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3일 금요일 오후에는 태풍 세실의 영향으로 비가 와서 모처럼 오전 작업만 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의 작업으로 우리들이 가서 땅을 파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대대훈련을 뛰었고 이어서 9월 초순에 축의 진지보수 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태풍 사격장 작업에 다시 투입된 것은 진지보수 공사를 다녀온 뒤인 9월 20일이었습니다. 이날과 다음 날인 21일 양일간에 걸쳐 다시 태풍 사격장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이때는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니라 전선 설치를 끝낸 곳을 되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사이 땅 파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선까지 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되메우는 작업은 파는 작업보다 훨씬 수월하여 이틀 동안에 우리 담당 구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9월 하순의 날씨는 선선하여서 땅을 팔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듯 1982년 한여름에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했던 태풍 사격장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태풍 사격장 사격 통제 및 관람할 수 있는 건물이 새롭게 건축되어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피땀으로 인해 자동화 시설을 갖춘 전투지휘소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통제구역이 되면서 이후로는 우리는 그 주변을 교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해인 1983년 공지합동훈련 때 우리는 태풍 사격장에 자동화된 기관총 타켓에 사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